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때 국가의전 서열 3위였던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독립권을 침해한 혐의 등은 총 40여 개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2시간쯤 뒤인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5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아래인 후배 부부장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맡게 됩니다. 쏟아지는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빙상 종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여섯 명이 더 있다고 한 젊은 빙상인 연대는 가해자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포용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정책 노선이 달라진 것보다 속도 조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며 시 주석이 회담을 주도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된 것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의전 서열 3위였던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총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초엘리트 법관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보안도 강화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될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 일대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아침엔 첫 소식 조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과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44개 범죄 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봉수 특수일부장이 총괄하며 수사 초반부터 실무를 담당한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대면 조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확보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2차례 이상 소환 조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자신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뒤 처음입니다. 입장을 밝힐 장소는 당초 계획했던 대법원 로비가 아닌 대법원 정문 앞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법원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내부가 아닌 정문 앞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양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공식 협조 요청은 하지 않고 직접 주변을 둘러본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양 전 원장 측에 내부 입장 발표는 난감하다고 전하고 정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차에 올라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 발표는 법원을 자극하고 혼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빙상계에 성폭력 피해자가 대여섯 명 더 있고 가해자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폭력뿐 아니라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였던 선수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모임 젊은 빙상인 연대는 지난 2달간 빙상계 내부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빙상 종목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대여섯 명이 되고 또 가해자 역시 4~5명의 이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해자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빙상인 연대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폭력 비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지도자로 또 스승으로 남아있는 빙상계의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석희의 고백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감춰졌던 체육계의 오래된 성폭력 실상이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빙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대표팀은 심 선수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대신에 조용하게 응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그제까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지만 어제는 진천 선수촌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제 훈련에 불참했던 심석희 선수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으로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선수는 다음 달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손경택 대표팀 감독은 심 선수를 향한 지나친 관심보다 조용한 응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재범 전 코치의 비위로 드러난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력 파문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장과 경기장에 CCTV를 달고 라커룸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태릉과 진천 선수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합의했던 또 다른 선수 3명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재판부에 조 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지난해와 조금 다른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를 가장 강조하면서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보다 포용 성장을 더 많이 말했는데요.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 심수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35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성장입니다. 29번 거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각각 9번, 5번이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되풀이됐는데 올해 이 단어는 한 번 나왔습니다. 대신 포용 성장이란 말이 반복됐습니다.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앞으로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 등 각 경제 주체의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부진이 뼈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조업 불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혁신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이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도 중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풀
통해서 이렇게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위기라는 이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기조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노동계에도 열린 마음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그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또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JTBC 심수희입니다. 중국에 네 번째로 다녀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할 시간은 예상대로라면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이보다 더 걸려서 오후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CCTV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3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중국 베이징역을 떠난 지 24시간 만입니다. 당초 베이징에서 단둥에 13시간 정도면 닿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단둥에서 평양까지 보통 7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 서너 시간 정도 더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도중에 다른 지역을 들르거나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CCTV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이 말할 때 김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을 반복해 내보냈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8일 인민대회당 환영 만찬 때 리커창 총리와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미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가 제재 등과 관련해 타협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있고 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중국이 야당보다 상대하기가 훨씬 쉽다는 말도 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다보스 포럼에 못 가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4일간 벌인 차관급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초래할 만큼 첨예하게 대처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국이 야당보다 훨씬 상대하기 쉽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수입하기로 약속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등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로 훌륭하다고 자체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후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협상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협상 후보지는 스위스 다보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2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경 보안과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소규모 그룹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이제 국경 장벽입니다. The Democrats, which I've been saying all along, they don't give a damn about crime. They don't care about crime. I have the absolute right to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I'm not prepared to do that yet, but if I have to, I will.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텍사스를 방문,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사범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단체들이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1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올바른 역사관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하루빨리 조사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만원 씨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2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했다며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달 평균 임금 차이가 지난해 전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요. 양극화는 여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는 대기업 종사자의 65% 수준의 한 달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63%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애플의 어닝 쇼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키웠었죠. 국내에서는 삼성, LG전자도 그랬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업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미국 시장조사 업체들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을 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부서장의 80%를 바꾸는 대규모 인사였습니다. 국실장으로 승진한 부국장과 팀장 30명 가운데 22명은 1966년에서 68년생으로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권은 은행장 재량이지만 은행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할 때 무한정 재량을 줄 수는 없다며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던 건물 관리 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닭 4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한류 동호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40여 개, 회원수는 9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전해보다 22%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활약,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우리 동요입니다. 상어 가족이요. 노래가 지금 떠올려지시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게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2위에 올랐습니다. 동요계의 방탄소년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 출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할리우드 스타 메간 폭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770여 명의 학도병이 투입된 장사 상륙작전을 그린 영화에 나오는데요.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 아무래도 사상 처음으로 오늘 보게 될 모습이어서요. 이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검찰은 40개가 넘는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나오는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그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의 추태에 대해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해서 고발을 당한 박종철 의원은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데요. 이미 그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공개가 됐죠?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상해 혐의로 박 의원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인 해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정하는데요. 징계 혐의가 많은 만큼 최종 결론은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정보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청과 전북, 광주 등지에서 나쁨 수준 예상되고 이렇게 계속 서쪽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경북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지만 평년 수준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구름대는 내일 새벽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아침까지 눈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상당히 포근합니다. 서울이 5도, 청주 6도, 대구는 8도,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비교적 기온이 낮아서 평양이 최고 3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수준의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습을 듣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분 동안 물에 떠 있었다는데 강사도 수영장 측도 몰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9살 여성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갔습니다. 아쿠아로빅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 직전인 12시쯤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몸이 수영장 한켠에 한참 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견된 건 30분이 지나서입니다. 처음 빠졌다고 하더라고. 막 이렇게 들리고 119가 왔고 나는 이제 또 집을 안 알리려고 막 식사하는 뛰어갔더니 부검 결과는 익사였습니다. 당시 아쿠아로빅 수업을 들은 인원은 36명. 그러나 강사 말고 안전 가이드는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초기 구조를 잘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스포츠센터 측은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수영 시간엔 안전 가이드가 있지만 아쿠아로빅 수업엔 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유서에는 같은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계를 막 있길래 좀 몸이 안 좋나 하고 이제 좀 봤는데 유족들은 평소 서 씨가 직장에서의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오늘 나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 서 씨가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커피를 타다가 커피가 넘쳐가지고 또 그거 갖다가 또 혼나고 신발에서 난 소리 때문에 혼났다고도 말합니다. 그 끌리는 소리조차 눈치가 보여가지고 누나가 슬리퍼도 새 거로 갈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씨가 이 병원에서 일한 기간은 5년. 하지만 유서에선 병원 사람들의 조문도 거부했습니다. 죽어서도 병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병원 측은 서 씨의 발인이 끝난 뒤에야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고 이제 누나 사진 들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지 선생님 출근을 안 했어. 그러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누나 죽었다고 끊으라고. 서 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투여였습니다. 병원 측은 약물이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며 현재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틀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흉기를 지닌 환자에게 공격당할 뻔했습니다. 또 고 임세원 교수가 숨지기 나흘 전에도 지방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장애 등급을 올리도록 도와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겨우 난동을 제지했지만 병원 측은 사건 다음 날에야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고 이 환자는 이틀간 병원에 더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불안감에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처럼 살이 찔려야 뭐가 이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뭐 안 되니까. 그제 오후 1시쯤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외국인 환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머니에는 합기도 훈련에 사용하는 목금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선 60대 남성이 지난 5일과 7일에 돈을 안 주면 흉기로 자해를 하겠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에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과 위협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지킬 최소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로 고용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정치 쟁점화를 지적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정치권 그리고 일본의 반응들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먼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신뢰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JTBC 기자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기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중재하겠다라면서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한 것입니다. 이에 기자가 재차 질문하니까 북미 양국은 이미 해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결국은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과감한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일반론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 빈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최근 방중에서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악화된 고용 지표 등 경제 관련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못한데 현 정책이 옳다고 고집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반대 질문으로 보이는 노동정책 후퇴를 묻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예상했던 대로 야당은 비판적인 논평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그 평가가 싸늘했습니다. 네. 네,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다라거나 사회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누구도 포용하지 못한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일본 특파원의 질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고요. 또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물으니까 문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의 정치 공세적인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 측의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측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해결 끝난 일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여권 인사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인사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 참모로 데려간 데 대한 지적과 경제 관련 질문들이었습니다. 경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부 좋은 방향의 통계만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MBC를 떠난 지 열흘도 안 돼 임명됐습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 역시 한겨레를 그만둔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에 대한 평가로 답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권한 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긍정 요인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오른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이번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갈 차례라며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1월 중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워싱턴도 들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보내온 친서에 대한 답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친서 내용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형식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방화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형식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어제는 한 해 동안 많이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다 더 개방화됐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은 다 각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좀 올라온 것 아닌가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다른 사회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네. 사회도 보면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 질문들이 몰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는 좀 골고루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네. 분야는 한 세 분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사실은 기자들은 그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자신이 묻고 싶은 것을 물었고요. 대통령은 그 답변을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분 예정이 20분 길어진 거죠. 22명의 기자로부터 25개 질문을 소화했는데요. 90분간 이 10시 34분부터 거의 정확하게 12시 4분까지 이어졌고요. 지난해에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진행을 맡았는데 어제는 이제 사회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고 답변하고 진행도 하고 네. 심지어는 또 이제 의제나 분야를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는 이번에는 외신에게 기회를 드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행과 답변 모두 다 굉장히 흐름 자체는 순조로웠고 자유로웠고요. 그 미국의 타운홀 미팅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네. 대통령이 거실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복도에서 많이 또 서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제 주목할 대목은 처음에 이 신년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때는 청와대 본관 계단 앞에서 했죠. 이런 시도도 이제 처음 있었던 것이고 그 이동하는 장면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 김민기 씨의 봉우리 같은 노래가 깔리기도 해서 상당히 또 감성적인 측면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들을 검토해보면 말이죠. 경제라는 단어는 35차례 나왔고 성장은 29번, 혁신은 21번 맞습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방점을 찍고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대답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말 이 해외 순방이 다 마쳐지면서부터는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어제의 기자회견문은 이제 분량은 한 28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지난 1월 2일에 신년회에서 신년사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신년회를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고 원고지 18매 분량의 신년사에서 이미 경제, 성장, 혁신 이 세 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그대로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놓겠다. 어제 주목했던 대목은 이제 가장 아팠던 1년간의 이제 국정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그 소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용 악화 부분이 가장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맞습니다.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재계에서 요구했던 이제 속도 조절론 네. 이것은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 하지만 이제 주목해볼 대목은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되 다만 혁신 성장이 더 앞에 배치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그럼 이것은 재벌 개혁도 물 건너가고 이게 탈개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어떤 정부보다도 노동계의 처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다. 이것을 노동계도 조금 인정을 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달라. 그리고 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중재는요. 결국은 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점은 사회적 대타협에 찍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계든 노동계든 혹은 뭐 이제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이든 일부 양보 없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정책 기조를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강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다른 구조.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혁신적 포용 국가론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여기에 방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노동계나 재계가 이 양보,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할 것인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좀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두 가지인데요. 이 대목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쨌든 수사 결과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비위가 있는 비위 행위자 아니냐. 이 기존의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과도 이제 당연히 다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다소는 따뜻한 시선을 대통령이 유지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놨던 여기에 대한 답과 대통령의 답이 또 일맥상통합니다. 네. 이 자신이 볼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소신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 상부의 더 넓은 부분,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의 의사결정자의 그 고민은 그대로 이제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소신이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의 기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 무겁게 모든 것으로 다 치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선을 견질해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답으로는 적절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또 야권의 반론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신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국정홍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원 유착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언론사에서 사표를 낸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청와대로 간다면 결국은 이 피를 꺾고 이 권력에 유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이 질문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의 이 대목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과거처럼 권원 유착이 된 권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정한 언론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정말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관행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과도적인 이 현상인데 대통령의 답변이 지켜지기를 기대할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언론계와 야당의 이제 어떤 반론과 비판은 청와대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언급했다며 공포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새벽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주장한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돌봐온 천사 의사가 사실은 두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밤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절반이 넘는데요. 추가 피해자 4명을 저희 취재진이 더 확인을 했습니다.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잘 따라오고 자기를 믿고 그러면은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했어. A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16살 때 피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공동체 대표이자 의사인 김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다 못해 친척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성 보육교사와 함께 찾아와 다시 데려갔습니다. 너가 왜 나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명단엔 없습니다. 이처럼 취재진이 확인한 추가 피해자만 4명이 더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선배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많이 맞았습니다. B씨는 성폭행 당한 선배와 도망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교사를 앞세워 B씨를 찾았고 결국 돌아온 B씨는 엽기적인 벌까지 받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라고 발바닥을 했더라고요. 김 씨의 나쁜 손은 그룹홈에서 생활했던 7세 이하 아동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맞아서 날라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자들을 다른 복지시설로 옮기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이 뉴스를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폭력과 학대가 대물림됐다는 점에서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성인이 돼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을 때린 경우도 있었고요. 김 씨의 추가 범행에 방어막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월급 일부를 다시 줘야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의사 김 씨의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악단 연습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머무는 그룹홈, 김 씨 모친 집에서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룹홈 대표 K 씨가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공동체 출신인 K 씨 역시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이들을 돌볼 위치가 되자 학대를 대물림했습니다. 발로 걷어차고 따비는 기분이고 머리채 잡고 책을 집어던지고 막 그랬어요. 피해자들의 탈출 시도도 매번 실패했습니다. 정말 게시타프 절에 갈 정도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길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 무력화시켜야 일단.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호자는 나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의사 김 씨는 공동체에서 자란 구성원 일부가 성인이 되자 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한 뒤 그룹홈 교사로 일하게 했습니다. 모두 야간 근무에 투입됐는데 김 씨가 밤에 아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뜯겼습니다. 일부만 용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월급을 내는 걸로. 여기가 그 사람의 왕국이에요. 경제권을 상실한 탓에 성인이 돼서도 김 씨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커피를 포함해서 음료를 마실 때 아무래도 일회용 컵이 편하긴 하지만 머그컵을 쓰는 건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머그컵이 청소를 하지 않은 변기와 비슷하게 더럽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저희 취재진이 일부 매장 머그컵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페가 밀집한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많은 카페에선 유리컵이나 여러 번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데요. 과연 컵들의 위생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문한 커피를 받자마자 입술이 닿는 컵 부위를 측정용 면봉으로 닦아냅니다. 측정기에 넣어 오염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5,740이라고 뜹니다. 청소 안 한 변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대를 돌며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10곳 중 8곳에서 식기에 적용되는 위생 기준치 400을 넘었습니다. 세척이 잘 안 돼서 위생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이 워낙 많고 이 소독을 통해 균을 낮추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물을 마시라고 준 빈컵들도 대부분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5846. 팔 나가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닦아요,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커피를 아무리 닦아도 그 커피 기름이잖아요. 컵 소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굴뚝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 노조. 지난해 말부터 사측과 만나왔는데 계속해서 성과가 없었는데요.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굴뚝 농성을 한 지 426일 만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제 노동자들 단식 끝낼 수 있겠다,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은 전해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파인텍 노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마침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제부터 끝장 6차 교섭에 돌입했던 파인텍 노사가 어제 오전부터 20시간 넘게 끝장 토론, 협의를 이어왔고요. 결국은 오늘 오전 7시쯤에 양측의 교섭이 타결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지회장과 또 김옥배 부지회장, 강민표 파인텍 대표 등이 오늘 오전 7시까지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연대 단식 중이던 이 파인텍 노동자들
홍기탁과 박준호 씨는 75m 높이 굴뚝에서 426일째 농성 중이고 이들은 6일째 단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대 단식 중이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또 중간에 심장 이상으로 단식을 중단했던 그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인텍 노사가 결국은 고공농성 426일 만에 교섭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세균수가 조리전보다 최대 99.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8월 한 달간 편의점 도시락 20종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뒤 세균수 감소율을 비교했습니다. 이 결과 15건에서 99.9%까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4건은 80%에서 90%가 감소, 1건은 77%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 고유의 맛과 또 위생을 고려해서 이 표시상에 있는 권장하는 조리법에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남풀 열도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곳에 대한 최근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가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등의 아베 총리의 발언에 항의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이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평화 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영유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쿠릴 열도에 있는 4개 섬을 두고 일본은 러시아가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결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기속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이달 중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다음 달 24일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공식 사회자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공식 사회자 없이 열리는 것은 30여 년 만인데요. 백인 중심 이벤트로 비판받아온 아카데미 측이 다양성을 내세우는 차원에서 애초에 흑인 코미디언 케빈 하트를 선택했는데 이 하트가 과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한 번 논란이 됐던 자리를 맡지 않으려는 기피 경향으로 아카데미 사회자 구인난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따뜻한 서풍, 주말까지 온화,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인데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 예상되고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져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이 조금만 풀려도 미세먼지가 기승이죠. 마스크 깜빡하고 나가면 목이 칼칼하다. 또 시골이 공기 좋다는 말은 옛말이라며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라고 전해주셨고요. 아마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추운 게 낫다, 미세먼지가 더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춥지도 않고 공기도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의전 서열 3위였던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등 총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과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44개 범죄 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봉수 특수일부장이 총괄하며 수사 초반부터 실무를 담당한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대면 조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확보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2차례 이상 소환 조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9시쯤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초엘리트 법관과 7개월가량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는 7개월 만이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건 22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점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 지금 법원에 있었던 이 사법농단 의혹이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얼마 전에 이제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의 이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조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찰도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불구속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뭐 이걸 미루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또 법원 공보처에 비자금을 뭐 유용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오늘 조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심야 조사는 일단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일단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야 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문의는 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계속 조사를 다 받을 거냐라고 문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음번에 한 번 더 소환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내부적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40여 개 이르고요. 7개월 동안 수사를 했던 것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한 번엔 도저히 수사가 그 조사가 끝날 가능성은 없고 대신에 두 번째 조사부터는 지금처럼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 소환으로 지금 방침을 좀 내부적으로 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법원에서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뒤로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계속 아시겠지만 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고 신병 확보하는 영장이 기각이 돼서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대부분 물적 증거도 물적 증거지만 관련된 판사에 대한 진술 증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오늘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이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까지 끌어낸다면 검찰 입장에서 성공한 수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변죽만 울리는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2번, 3번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소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공개 소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환되는 피의자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앞서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부분 모든 피의자들은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유명인인 경우에는 보통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마 그 시간이 제일 두려운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전부 다 몰려서 카메라를 터뜨리고 거기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보다 앞서서 30분 전에 대법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청 앞에서 내가 할 얘기는 별로 없고 난 내가 몸담았던 법원에서 나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는 취지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자칫 대법원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경우 결국 같은 편이구나 라는 입장 또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 내부에서는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결국 대법원 앞에서라도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법원 노조에서는 그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피의자가 왜 법원 앞에 와서 입장을 밝히느냐. 그래서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네. 모일 가능성이 많아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발표를 하려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면 법원 노조도 지금 아예 뭐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혹여라도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한 발짝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네. 뭐 처음이자 유일하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오늘도 그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이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나는 결단코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네. 계속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되고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선 판사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명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기초로 아마도 이제 검찰은 이제 창을 들이밀 텐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정도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십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네. 것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처벌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국정농단 사태부터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 부분들이 유죄가 인정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판사들이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재판하는 걸 미루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검찰은 어떤 창을 준비했을까요? 사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7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임종원 전 차장과 일선 판사 그리고 대법원과 연결고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명이 돼 있었던 서류들도 있고 네. 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진술이 있고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되기 전에 했던 진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지금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오늘 이제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뭐 두꺼운 방패를 준비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동행하는 변호사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부장급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제 최전방에 서 있었던 부부장 검사들을 기초로 돼서 이제 오늘 이제 친문에 임하게 될 텐데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가 아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과연 수사에 아예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오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연수원으로 따지면 30기 이상 아래 그렇죠. 후배 검사들한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이틀 전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예천군 의회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겁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일정을 이틀 줄여서 오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 18명이 그제 베트남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예천군 의회 이형식 의장이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부의장을 제명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날입니다. 이형식 의장은 연수에 가진 않았습니다. 베트남 일정은 3박 5일로 공식 일정 5개, 관광 일정 2개입니다. 금요일엔 베트남의 유명한 산인 옌뜨 국립공원을 탐방합니다. 토요일엔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견학합니다. 한 사람당 의정협의회 예산을 145만 원씩 쓰기로 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단의 해외 연수는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입니다. 일정도 이미 지난달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천군 의회 파문으로 해외 연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베트남으로 떠났어야 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의장단은 원래 일요일에 돌아올 예정이던 일정을 줄여 오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독일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부터 쾰른과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마비돼 뒤셀도르프 공항에서만 35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는데요. 11만 명의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임금 협상을 앞두고 경고 차원에서 벌인 건데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멘 정부군의 군사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폭탄을 실은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예멘은 현재 휴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드론을 보내 공격을 한 겁니다. 행사장엔 8,000명의 군인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6명의 군인이 숨지고 예멘 정보기관 책임자와 주지사 등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에서 프로테니스 대회 승부를 조작한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승부 조작 일당 중엔 유명 선수를 포함해 프로테니스 선수 20여 명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2017년부터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수천 명의 명의로 베팅해 수백만 유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이 체포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여성이 출산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성은 결국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여성의 배가 불러왔을 텐데도 병원 직원들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식물인간 상태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병원의 모든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도로 요금소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요금소 안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훔친 돈은 채 1달러도 되지 않는 동전이었습니다. 남성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어야 한다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몇백 원을 훔치기 위해 무장 강도짓을 벌인 겁니다.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불리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실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400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업자 등록증도 5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서울교회 앞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개에 달합니다. 신사 교회가 아무 설립 때문에 그만이지 5번이나 교회가 없어지고 생기고. 이 중에는 도매업과 수출업으로 등록된 영리법인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연결된 회사는 컨설팅 회사.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목적 위반이지.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허가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폐업 처리돼 같은 이름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교회가 어디죠? 이 주소는 맞거든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재정을 담당해온 장로 측도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게 처음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인지 하여튼 그게 사업자등록을 만들어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91년 설립 이후 2년 동안 통장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자인 목회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해요. 재정 담당 장로 측은 교회와 관련해 부과된 각종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플러스 이선아입니다.
밤늦게 주문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업체들. 요즘 이른바 새벽 배송을 해주는 업체들의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아침에 바로 집 앞에 도착해 있는 물품들, 소비자들은 좋죠.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이면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 식품업체의 물류창고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지만 사람들의 손발이 바쁩니다. 밤늦게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 고객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그날 수확한 해산물 과일을 당일 오후에 물류센터로 입고를 해주시는데요. 고객들에게 그날 밤 혹은 새벽에 배송을 해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상태로. 주문부터 배송 완료까지 주어진 시간은 8시간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포장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는데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초록색 상자에서 꺼낸 것은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곳에 이렇게 넣고요. 이 노란색 상자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곳에 넣습니다. 배달 장소로 갈 상자들이 포장됩니다. 차도 주간보다 뻥 뚫려 있고 저도 편하고. 집 현관문까지 무사히 배달을 완료합니다. 새벽 배송에 신규 진입자들이 생기면서 곳곳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잠들 시간인 새벽 2, 3시에 없던 작업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새벽 배송을 택배기사가 아닌 일일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합니다. 새벽 2시가 넘자 30대가 넘는 알바생 차량들이 몰립니다. 순식간에 주택가 인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장 걸리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차는 저 아파트 입구 쪽에 못 대게 하고. 물류센터 바로 옆 한 가정집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집 안까지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방 안에 침대를 두고 일가족이 거실에서 잡니다. 새벽 배송이 시작된 지난달부터입니다. 1시쯤에서 시작하는데요. 3시 반에서 4시까지 정도 소리가 나요. 개인 차들이 왔을 때 수레 끄는 소리가 도로에 계속 끌리니까 따라 고성 올라가는데 시끄럽다고 이모는 친척해서 가야 되겠다. 배송을 맡는 기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새벽 배송은 요청한 곳에 배송을 하는 게 원칙. 정해진 곳에 배송을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2학년 몇 반 자기 사물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새벽에 그 학교를 가서 무서운데 반을 찾아서 겨우겨우 사물함 찾아서 배송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배송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일일 배송을 신청해봤습니다. 운전면허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뽑혔습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 오늘 배송해야 되는 물건들을 잔뜩 실었는데요. 첫 번째 배송 목적지에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배송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업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집 호수와 상품이 사진 한 장에 찍혀야 합니다.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고객도 있습니다. 배송업체 측에 문의하면 시도 가능한 비밀번호를 불러줍니다.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경비실에 호출해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자는 시간인데 아니면 뭐 휴게 시간인데 근데 우리 거 방해하냐고 우리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안 열어줘요. 그냥 무한 대기하는 거 새벽 5시까지. 유통가의 배송 전쟁으로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웃 주민과 배송기사에게 배려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 등 서쪽 지역에서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 경북 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평년 수준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 해소하기는 어렵겠고요. 이 구름대는 내일 새벽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아침까지 눈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상당히 포근합니다. 서울이 5도, 대전이 7도, 대구 8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비교적 기온이 낮아서 평양이 최고 3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최고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수준의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혐의는 총 40여 개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5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45분부터 뉴스 특보를 통해 현장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이 있었다며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심석희 선수 이후 그동안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계에 성폭력 피해자가 5~6명이 더 있고 가해자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4번째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떠난 지 24시간 만인 어제 오후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이끄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도했고 미국 매체들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장을 간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고발을 당했고 그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이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